네, 최강욱, 정의준, 김성회 나를 위해 이재명 제1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의준 교수님 함께하셨고요. 네. 법사위 오늘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오늘 법사위 통해서 이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문서 확인이 다 오늘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 지금 참석 관계로 함께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뭐 사실 최강욱 대표 있으나 없으나 큰 상관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03주년 3.1절 어떻게 좀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 집안 청소를 좀 열심히 네.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좀 이제 막바지 기고 작업을 좀 하느라고 예, 칼럼을 엄청 많이 쓰시는데요. 하여튼 지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네네.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린 걸 어저께 좀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바쁘게 보내셨군요. 예. 그 민주당은 3.1절을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요지의 성명도 발표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가 이제 마지막이셨죠. 그렇죠. 예, 연합정부의 의미를 짚어서 저희 통합정부를 구성하려는 이제 민주당의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점이 좀 눈에 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대선이 이제 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투표고요. 저는 사전 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다음 주 일요일 투표인데 일주일 남았는데 초박빙 판세로 보여집니다. 우리 대선 현안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선거 당일인 오후 7시 30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 쏟아지는 여론조사들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사회 분야 관련돼서 마지막 TV 토론회도 그렇죠. 있고요. TV 토론회 결과는 깜깜이 여론조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은 이제 연대는 좀 진행 중이다. 다른 곳과 좀 이렇게 모이고 통합정부 오늘 그래서 김동연 후보가 결국 후보직 사퇴하고 통합정부 함께하기로 사퇴를 사퇴 선언했죠. 그래요? 오늘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윤여준 사회 언론들도 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재명 후보 뭐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의 꼼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 지지층이 분열할 거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문재인 그렇죠. 저거 다 청와대 다 폭격하고 때려부셔야 되는데 무슨 통합정부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통합정부 관련된 뭐 이런 이제 여론조사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좀 정치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겠지만 좀 사회적인 갈등이 좀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갈등을 좀 치유도 하고 또 국민 통합도 이루고 하자는 차원에서는 통합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취해야 될 그러한 선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들이 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회 원로들도 지금은 좀 이재명 후보에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저쪽의 윤석열 후보나 국힘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분열 또 갈라치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 좀 그게 아쉽죠. 특히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의 그러한 그 행태가 정말 못마땅하고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라도 좀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하는데 역시 저쪽은 그 지지층 위주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네, 제가 봐도 사실 통합정부 얘기는 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약속에서 흐지부지 할 수도 있는 주제라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만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놀라웠고요. 여론조사 결과는 뭐 종류에 따라 다 달라서 뭐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뭐 갤럽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들은 굉장히 좀 딱 붙어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맞아서요. 굉장히 박빙사라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측이 바로 이제 조직 투표하는 측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의 조직 동원 능력인데 지난 2016년 총선, 그다음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자치선거 2020년 총선까지 해서 민주당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전 연승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역 조직들이 대부분 붕괴가 됐어요. 특히나 2017년에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 인해서 괴멸적 타격을 좀 입었고 지금 당원들을 회복한 것은 온라인으로 다수 입당을 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입당한 당원들이 지역 조직이랑 붙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민주당은 그렇죠. 2016년부터 해서 이제 좀 한 몸이 만들어져서 뭐 교수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대선만 해도 문재인 후보 캠프가 시민 캠프 따로 담쟁이 포럼에서 시민 캠프 따로 있고 당 조직 따로 있고 그때 잘 아시지만 시민 조직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 같은 애들이랑 같이 했지? 사실 이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조금 묘했죠. 네. 선거 치르는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통합적이진 않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모로부터 시작돼서 이분들이 옛날에는 민주당 예를 들면 호남 막 이런 생각으로 배척하고 서로 따로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도 따로 하시다가 이게 점점 더 합쳐져서 당을 중심으로 결국은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구나를 지지자들이 깨닫고 나서 그때 2016년에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이 또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최민희 의원이 통과시킨 법 덕분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당대표를 돕자라고 해서 대거 온라인 당원들 가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당으로 당력이 집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사실은 정치판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당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국민의힘 30만 명, 민주당 70만 명의 진성 당원들과 당 조직들이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힘이 참 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몇 번에 이제 걸쳐갖고 다짐을 하고 공언을 했어요.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당 중심으로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세력이 이제 하나가 됐고 지금 민주당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잠깐 이게 와해됐다가 사실 이제 지난 재보선 때 이제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재보궐선거 작년이요. 조금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번에 어떨지는 좀 궁금하네요. 예, 그 조직력에서 앞서고 있는 측면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통합정부의 이야기, 김종인 위원장이 여당 후보가 그걸 동의했던 건 좀 의외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윤여준 전 장관 그 성명서 발표할 때 통합정부 구성할 때 제가 그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의 이름도 들어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저기 못 봤네요. 예, 법륜스님도 물론 들어가 계시고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받았고 윤석열 후보는 받지 않았다. 이것이 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론조사 지표상에 나오는 게 거짓 맞다고 봐서 차이는 크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설명드렸던 동네 지역에서 시군 구의원들이 조직할 지역의 조직표들 이건 샤이하고 좀 개념은 다르지만 그렇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다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느 쪽에 뭐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좀 지금은 좀 뭐 조심스럽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지자들이 밥가리를 좀 마지막 힘을 내서 하시는 것이 결국은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어느 분들은 식당 가서 팁도 좀 주시면서 잘 부탁한다 얘기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한번 타시면은 이제 슬쩍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 보시면서 분위기도 살피시고 괜찮은 분위기라면은 한번 이재명 후보의 장점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 선거는 사실은 정권 그 교체론이 초반에 워낙 셌기 때문에 이제 등 돌린 분들을 다시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러한 좀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번 말씀 꺼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쉽지 않다 싶으면은 잠깐 접어두셨다가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말 꺼내시면 마음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에 걸친 그러한 시도가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뭐 저희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보니까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집으로 이재명 한 표를 가져오신 분도 예. 되게 인상 깊었고요. 예. 또 이제 친구들 만나 소고기 사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여튼 지금 그래서 저 사람이 윤석열 찍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노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고 예. 예, 투표하기 싫다.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 내가 굳이 나까지 하러 가야 돼. 이런 분들을 그렇죠. 좀 잘 설득을 해서 예.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한 투표 찍어야 되고 정 찍을 사람 없으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있는 층들을 좀 잘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선거 전에 저희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한 번씩은 좀 만날까 생각 중입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 지지자들이 한 분이 3명에게 전화하는 것이 결국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전화할 때 야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 좀 나눠봤으면 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꾸미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공약은 바로 노년층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마침 오늘 TV 토론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 소득 확대,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재명이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768만 명이 됐고, 지금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인구 100만 명씩 매년 태어나던 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만 명 생각하면 70만 명이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4년간 누적이 되면 300만 명 차이가 나잖아요. 6.25 전쟁에 한 번 난 만큼 인구가 없어지는 저는 이게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그 고령층들이 지금 점차로 은퇴를 하시고 65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그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0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우리나라 그 평균 수명이, 인구의 평균 수명이요, 한 72세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80세가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80세로 10살을 더 살고 있거든요. 야, 72세면 요즘 이런 애 누가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죠.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60세가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세상을 마무리해야 될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지금 까딱하면 정말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 그 연령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늘었고, 50 이후에 사실은 5, 60 이후에 우리가 사실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르신 관련 이 공약은요, 사실은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령자 중에서 50%가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30%는 특히나 독신자들이신데, 그죠. 이분들이 더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1인 가구의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지금 은퇴 이후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일단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요즘 환갑 지나도 멀쩡히 일하실 나이잖아요. 그죠. 뭐 예. 정말 정정하다는 표현도 좀 그렇죠. 예. 적절하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는 뭐 60이 넘으셔도요, 그냥 뭐 기력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이분들이 보면은 사실은 50, 뭐 제 친구들이 지금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나온 친구들이 많죠. 근데 새 직장을 갖는 친구들도 좀 있지만은 결국 여기에서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뭐 거의 뭐 절대 다수인데, 네. 그럼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이분들에게 또 이러한 문제는 또 그분들의 외로움을 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유효한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르신 일자리라는 거는 뭐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지금 62년생들이 환갑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도 벌써 환갑이 지나셨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일하겠다고 지금 출마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네. 생각해 보면 환갑인 분들의 노동력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현행은 지금 80만 개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140만 개로 늘려가겠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 활동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연금 삭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지금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30만 원이던 걸 4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고요. 사실 60세 은퇴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이런 사각지대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금은 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들을 내놓겠다는 모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자리 확대라는 거는 이 나이가 좀 드셨어도 네. 사회에 기여하고 또 이분들이 또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또 외로움도 없앨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건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 일자리 경우에는 이렇게 고액의 연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정적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네. 그러한 그 고정적 근로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근로소득 요만큼과 함께 이러한 연금이 같이 함께 받쳐주면 이분들이 노후에 정말 그 삶다운 삶, 그 흔히 왜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이 전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그 국가가 이거는 챙겨줘야 될 그러한 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연금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부부 감액을 폐지해서 그렇죠. 예, 부부가 같이 받으면 줄이는 것도 안 하도록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하는 건 일하는 대로 받고 또 여기 노령연금이 좀 보태져서 예. 사실 국민연금 처음 살게 할 때 부가식으로 해서 그때 돈 내는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부양했다면 국민연금이 없이 평생 산업화 일꾼으로 살아오셨던 분들은 지금 노년 빈곤 엄청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꼴찌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자살률에서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노인들의 자살이거든요. 고독사, 그죠. 자살 이제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해결 못했던 원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 꼭 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노인 복지 문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교육 문제는 다 이런 것들이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 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런 공포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고독사라든지 네. 어르신들 자살 언급 문제도 언급을 하셨지만 왜 가끔 그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정말 안타까운 뉴스 좀 보잖아요. 네. 자식과 함께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이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결국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 공동체를 믿을 수 없으니 애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어떤 그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면 이제 그러한 이제 고민이라든지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가 이제 안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그 제가 이제 옛날에 관광공사 사장이었으니까 네네네. 말씀을 드려보면 그 외국에는 그 크루즈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많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많이 타잖아요. 그럼 예. 이제 외국 사람들 경우에는요 서로 이렇게 통성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뭐 하냐 그러면 지금 자기 이제 은퇴해서 논다. 근데 보면은 그분들은 그 크루즈 여행을 하는 꽤 작지 않은 돈인데 다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과도하게 자신의 노후를 또 부동산에 막 그렇죠. 몰아붙는 분들이 예, 또 예. 많기도 한데 이 연금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늦었고 또 굉장히 또 낮기 때문에 이건 빨리 좀 연금 관련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그 특히 노후의 연금 비중을 꼭 우리가 높여드려야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연금 비중이 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쓰질 않고 쟁여만 두려고 하고 쟁여만 두니까 내수 경기 활성화 안 되는 그죠. 것까지 부작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은 단지 지금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사회 경쟁의 압력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좋은 기자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 선관위 주간 제3차 대선 TV 토론회가 사회 분야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중계를 뭐 각종 유튜브 TV에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복지 정책,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 연금 개혁, 뭐 그다음에 여성 정책 이런 이야기들, 공수처 개혁안 이런 얘기들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에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교수님 좀 말씀해 저는 주신다면요. 오늘 토론은 뭐랄까요? 좀 그 긴장감 넘치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왜 경제, 뭐 정치에서 조금 이제 한정적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후보들도 준비를 많이 할 텐데 사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서 복지, 뭐 인구 절벽, 연금, 뭐 여성 문제들도 다룬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복지 전 분야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주제가 오늘 튀어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 일단 좀 후보들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특히나 복지 관련돼서는 윤석열 후보 측의 공약이 빈약하기도 하고 윤석열 후보 본인이 복지에 대한 이해가 워낙 없어서 네,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사실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변호사가 안 되더라도 퇴직하면 연금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냥 살 수 있다. 그러니 나이가 50이었던 윤석열 검사 통장에 2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집은 아버지 집 있고 네. 내가 혼자 살아도 까짓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다가 아니면 안 되면 나와서 변호사 하면 되지. 그렇죠. 변호사하면 굶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직급이 올라갈수록 특수부일수록 전관예우를 또 엄청나게 받으니까 그렇죠. 예.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리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 전관예우가 뭐 1년에 뭐 5, 60억 땡긴다면서요. 그럼요. 네. 뭐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황교안 검사 같은 분도 검사장하고 나와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료로만 1년에 1억씩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자기가 사무실 차리고 나가서 꿰차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액수가 나온다는 것. 옛날에 안대희 대법관도 결국 네. 그래서 전관 때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 낙마했던 사례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이 노후의 인생, 복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오늘 토론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고전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그런 하게 되더라고요. 분들은 아니 뭐 쌓인 돈이 수십억, 수백억인데 그런 복지에 대한 자기 노후에 대한 고민을 뭐 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네. 하는데요. 그 이거 관련해서는 또 정말 다양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 친구들과 함께 TV 토론을 보는 그러한 재미 그러면서 서로의 후보를 한번 또 이렇게 네네. 겨뤄볼 수도 있는 그러한 가벼운 자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꿔기 좋죠. 야 이러고도 찍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내일 3월 4일 내일 아니고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선호하고 사전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사전 투표가요 아무래도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사전 투표 쪽으로 하시는 게 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재택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가 한 20만 명이면 5일 동안 격리니까 100만 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라서 예. 투표 당일에 확진이 되셨을 경우에 물론 저녁에 투표를 보장합니다만 너무 북적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게다가 사전 투표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증만 가지고 아무 곳에나 가시면 3월 5일은 이 3월 5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들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전 투표를 꼭 좀 해주시고요. 국민의힘은
우리 황교안 대표의 혁혁한 또 활동과 유튜버들의 노력으로 예. 뭐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함을 바꿔치고 또 뭐 중국에서 만든 이 칩이 무슨 뭐 하여튼 뭐만 부정을 저지른다고 지금 다 되어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뒤에다가 윤석열도 사전 투표합니다. 이거 지금 백드롭으로 걸어놓고 그래요? 홍보를 할 정도로 고전을 겪고 있거든요. 저는 그 진짜 그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뭐 어느 별에서 오신 건지 정말 좀 신기해요. 그게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서 네. 슈퍼챗을 받는데 제일 좋거든요. 예. 슈퍼챗이군요. 다 돈 보고 하는 겁니다. 무슨 신념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전 뭐 근데 그런 주장을 믿으시는 분들 저희가 설득할 방법은 별로 없고요. 여하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하실 수 없고 할 거 없고 그다음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싶은데 3월 4일, 5일 시간이 있으면 그냥 그날 투표하시면 3월 9일에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투표를 꼭 해주십사. 투표는 완벽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제가 대선 일주일 남았는데 좀 이제 맺는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어르신 그 관련 공약 다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은 사실은 저도 이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어르신 복지 관련해서 공약이 없을걸요? 예, 뭐 보긴 했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뭐 없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기초연금도 이제 증액을 하고 부부 합산 경우에 감액하는 거 그것도 이제 없앤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일하시는 경우에는 또 그 감액하던 거를 또 점점 이제 원상 회복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르신들께는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나중에 중요한 거지만 지금 어르신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약 정책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께나 또 주변 어르신께 좀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인 정책이 중요한 게요. 이제 노인들의 복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그로 인한 또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어버이 연합이나 태극기 부대로 자꾸 가시는 거예요. 거 가면은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그런 잘못된 길로 가시는 것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니만큼 이런 것들 많이 알리고 소개하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장점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선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통합정부 구성 등 이재명 후보에게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루에 전화 3통, 카톡 3번만 보내주시면 3명을 설득하면 그것이 결국 대선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금요일 12시 반에 원컨대 완전체로 다시 돌아서 인사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 정책에는 이재명의 삶이 녹아 있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제가 만들어 집행한 모든 정책에는 그리고 평범하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들께서 크게 만족하셨고 그 성과 때문에 저를 지금 이 자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3월 9일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시면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실적으로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면 지원금을 깎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 게 죄도 아닌데. 그래서 합산 공제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어디 종이라도 줍고 열심히 일하면 또 깎아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거, 감액하는 거 하지 않는다. 그대로 전액 지급한다. 30만 원 부부 2명 60만 원 좀 적다. 이걸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10만 원씩 다 올려서 80만 원은 지급하자. 이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 그냥 돈 지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일할 기회를 달라. 현재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이거 140만 개로 확실하게 늘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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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위기를 뛰어넘는 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나라.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 미중 패권 경쟁 속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나라. 청년들이 서로 편가르지 않는 나라. 검찰과 언론이 권력이 되지 않는 나라. 정치 보복하지 않는 나라. 전쟁 걱정 없는 나라. 그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투표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설득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3월 4일 금요일, 3월 5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